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융합인자학부 2기생 201056기 장형준이라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피엔스, 이번 하반기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냐면은, 이 사피엔스라는 종에 관해서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사피엔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모든 독자들이 포괄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잘 저술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읽기 좋은, 두껍지만 읽기 좋고, 그다음에 한 번쯤 인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고 고민해볼 만한 질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교양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 사피엔스 유발 하나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만이 다른 호모 종들을 제쳐놓고 이, 이 종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이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모 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네안데르탈린, 그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같은 종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종이 있었는데 왜 호모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이제 가장 가장 핵심적인,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다음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배워왔던 거지, 우리가 이걸 크게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굳이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다른 홍보종이 없기도 하고, 이들이 뭐 동물원 같은 데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그렇게봐야 유인원 뿐인데, 우리는 이미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우리는 약간 유인원보다 우월하다, 그냥 당연하다는, 약간 우리가 당연하듯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생각해 볼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아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저자 유발 하라니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게 된 이유는 이제 인간의 유연한 언어 처리 능력과 정보 전달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이유로 이제 뒷담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뒷담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결속이 된다는 이론인데요. 이 뒷담화를 통해서 사회 결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결국엔 뒷담화를 통해 오가는 내용들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과 평판이 오고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구성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협력적인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이제 상승될 수 있는 구성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라리가 제시한 세 번째 이제 이유는, 이제 우리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는 상상의 산물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상상의 산물, 상상의 실제, 그리고 또 이제 더 구체화해서 말하자면은 신화라든가 아니면은 네, 신화, 네, 예를 들 수 있겠죠. 약간 이러한 상상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제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의 산물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종교라든지 자본, 산업, 그다음에 돈까지 모두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 이제 자연스럽게, 상상의 산물이 아니지만 공통된 상호 주관성에 의해서 상상의 산물을 여기고 있고, 이러한 상상의 산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종교 전쟁 같은 게 있겠죠. 종교 전쟁 같은 게 이제 거대한 전쟁을 협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이제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단합을 해가지고 애플의 신제품을 파는 약간 이러한 행태들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제 상상의 산물을 통해서 살아남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게 그 이 상상의 인간이 상상의 산물을 사용해서 엄청난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풀어내는 게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러한 상상의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차근차근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단순한 이렇게 예시들로만 이렇게 붙어져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이 던져주는 답에 대해서 저는 답장을 해보았고, 다음부터 이제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대량 멸종을 야기한 사피엔스의 행태를 보았을 때 현재 우리는 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 호모 사피엔스가 대량 멸종을 어떻게 취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현재만 봐도 대량 멸종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주변에 굉장히 많은 멸종 위기종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인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을 했어요. 이제 뭐 인간의 유연한 사냥 능력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종 같은 매머드 같은 대형 종 같은 경우는 번식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제 인간의 사냥 효율과 그다음에 사냥 주기가 조금 더 빨라서 그래가지고 멸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인간의 화전 능력이 이제 식물의 생태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멸종을 꾀하기도 했고, 약간 이러한 사피엔스가 대량 멸종을 이제 과거에도 많이 사피엔스가 야기하는 대량 멸종이 과거에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왜 던졌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멸종위기 종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냥을 제한하는 법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자연과 어울려 살았다고 느꼈던 이러한 과거에도 이러한 대량 멸종을 만행을 저질렀다면은 그럼 우리는 굳이 이제 종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이제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에도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종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이제 종들의 대량 멸종을 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지구의 생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과거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대량 멸종들의 사실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대량 멸종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일어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들의 어떤 유지 또는 복원을 이제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질문은 이제 자유와 평등의 모순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이제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등에서 멀어지게 되고, 한편으로 이제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제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로부터 멀어지므로 이제 그 자유로부터 멀어진다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이에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인권 선언서에서는 이제 자유와 평등을 모두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 왜 굳이 자유로워야 할까? 왜 평등을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뭐 둘 다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자유로워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사실 이거는 자유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분명 우리가 볼 땐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자유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도 인권,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같은 인권도 이제 상상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상의 산물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여부를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의 필요성과 평등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약간 우리 종의 능력 때문에, 우리 종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도 어떤 약간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왜 자유로워하냐, 왜 평등을 추구해야 하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산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엮여 있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회는 평등을 통해서 평등하게 주어지되 이제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은 이제 남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 저는 사실 이러한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투표권을 들 수 있는데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에게 모두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태, 즉 투표라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피선거자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러한 투표권 같은 이러한 방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성과 전통 문화를 무엇이 만드는가? 그리고 이게 언제 정의되는가인데 고유성과 전통 문화를 무엇이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은 제국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고유성과 전통 문화가 제국의 영향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하면은 이제 제국 같은 경우에는 통치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제국이 다른 타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갈 때 이제 이 제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이 다른 그 피지배자의 그 문화에 피지배자의 나라의 문화에 하나씩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통치의 편리함을 꾸리게 되는데 이러한 제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끼치는 이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가 생긴 문화를 이제 이 피지배자였던 문화가 독립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고유성이나 전통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도의 타지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이제 인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인도의 타지말도 과거에 그 무굴 제국이라는 제국의 문화로부터 이제 비롯된 문화라고 합니다. 그 이렇듯 이제 고유성과 전통 문화를 과연 무엇이 만드는가에 대해서인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김치라던가 아니면은 한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음, 그 음식들, 전통 음식들, 전통 문화들, 전통 놀이들, 그리고 약간 절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만들고 우리나라부터 유래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러한 문화의 기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되게 둘러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런 나라에서 왔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로 발전을 할 때 어떠한 우리만의 요소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서 결국엔 우리의 고유성으로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문화가 어디서 유래가 됐다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수용했냐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창의적 수용이 일어날 때 이제 고유성과 전통 문화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고유성과 전통 문화가 언제 정의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국의 문화, 즉 이제 제국의 문화라고 할게요. 이 제국의 문화에서 벗어나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만의 자국만의 이런 창의성과 그다음에 독립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고착화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고유성과 전통 문화가 정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 이제 피지배 국가들이 제국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난 후에도 아까 봤던 이제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제국의 문화는 계속 꽃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 문화를 몰아내고자 하는 행위와 이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라는 질문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제 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일제 문화 청산 사업들이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어, 피지배 국가들의 문화도 결국에는 제국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이 제국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이러한 문화들이 현재까지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왜 일제의 문화를 몰아내고자 할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이유가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점차 정립된 어떤 그런 사실 보면 조선 후기에 이제 음,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거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만의 문화가 고착화된 이런 시기에 어 이제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그 문화를 우리 고착화된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영향과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몰아내고자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음식 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전부터 이제 고착화되었던 어떤 그런 문화들은 이제 지켜내고 이제 보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역이 있고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이제 상상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피엔스의 능력에서 비롯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이러한 정체성도 결국에는 이제 상상의 산물을 통해서 이제 국가라는 틀 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묶여낼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이고 이 정체성이 원동력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 지배를 이제 받은 거니까 이제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협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집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원동력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제 일제의 문화를 몰아내고 우리의 문화를 좀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도 결국에는 이제 상상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피엔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확립된 고유성을 지키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제 과학도 과연 이제 상상 속의 실제 혹은 신화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책 앞에서 계속해서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철학, 종교, 자본, 그리고 신용, 그다음에 집까지 이제 모두 집, 브랜드, 회사까지 모두 이제 상상 속의 실제라고 이제 저는 언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학도 상상 속의 실제 혹은 신화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과학도 결국엔 우리가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는데 이게 실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도 약간 상상 속의 실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책에 언급된 내용으로는 이제 이 상상 속의 실제가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상 속의 실제가 아닌 것처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과학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상상 속의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기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과학도 상상 속의 실제라고 잘 인지를 못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과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역할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진짜 가지는 어떤 그 사실성에 대한 위치, 이것이 진짜 절대적인 지식일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과학도 상상 속의 실제라는 이런 질문에 답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들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과학도 상상 속의 실제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상상 속의 실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일단 여기서도 일단 상호 주관성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상호적인 이해가 들어가죠. 우리는 이제 수학이라던가 면밀한 관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확립해온 어떤 뭐 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적인 이런 과학적 방법론과 논리학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과학 이제 과학이 굉장히 정밀하고 이제 되게 정확한 이러한 학문이라는 그러한 상호적인 이해까지 도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주관적인가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 이걸 상상 속의 실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결국은 이제 주관적인 이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주관적인 이해, 이해가 일어나야 이제 이것이 이제 상상 속의 실, 이제 주관적 이해가 일어나야 이제 과학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게 과학도 상상 속의 실제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에 좀 더 확신을 좀 더 약간 어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과학도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쳐왔잖아요. 이제 뭐 사원 소설부터 이제 원자 원소의 존재설 이런 약간 물질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중력에 대해서는 뉴턴의 중력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있었고 아무튼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과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과학도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믿어지다가 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지는 이런 결국에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상상 속의 실제이지 않을까. 즉 절대적이지 않고 되게 상대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결국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면밀한 관찰과 수학적 기술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과학이라는 존재는 상상 속의 실제이면서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환도 굉장히, 이러한 전환의 이유가 되게 명백한 그러한 상상 속의 실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그 상상 속 실제에서 다른 상상 속 실제로 옮겨감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그런 상상 속의 실제가 과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에 관한 질문인데, 결국엔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자본에 의한 성장이 최고의 선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꿈이, 개인의 꿈과 가치관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에는 그다음에 이러한 자본의 기반인 신용, 그리고 이제 자본의 재투자가 요구를 해서 새로운 자본을 낳는 게 이제 자본주의인데,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우리의 상호 주관적인 이해,
즉, 우리의 그 삶을 지배하는 이제 상상 속의 산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자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협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 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돈을 신뢰해서이고, 우리가 이 돈을 이제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돈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돈을 신뢰하는 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꿈과 가치관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제 뭐 개인의 꿈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다면 괜찮은데, 이제 딱히 문제가 없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것일 텐데, 다른 꿈도 있지 않을까? 다른 가치관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은 이제 보통 결국에는 연결해가지고 돈에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치관이 이제 가장 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의 자유라던가 개인의 행복,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안정이나 평등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을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관도 결국엔 돈으로 귀결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은 굉장히 이 질문에 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음, 자유가 돈에 귀결되는가에 대해서, 혹은 이제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시간을 돈을 통해서 사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을,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의 여부도 돈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라이밍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돈을 주고 클라이밍장을 가야 하고, 이런 어떤 행위의 자유에도 이제 돈이 굉장히 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라는 가치도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 평등에 관해서도 그냥 뭐 물질적인 평등은 애초에 돈에 기반을 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음, 우리 약간 인식적인 평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약간 인식적인 평등도 남에 의해서, 결국에는 남의 평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것도 약간 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큰 가치관을 갖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것은 결국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돈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돈을 주요된 가치관으로 가지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돈의 양에 이제 얼만큼, 어, 이 자신의 가치관의 이루어짐이 반영되는가 아닌가의 여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돈이 있으면 자유도 평등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이 돈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돈을 자신의 주된 가치관으로 갖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이러한 그 가치관의 이제 실현됨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음, 자유와 자연을 추구해서 이제 자연인이 된 것일 텐데, 이러한 자연인은 뭐 돈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좀 더 잘 이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많은 돈이 굳이 없더라도 자신은 이제 이런 자유와 자연을 만끽하면서 삶의 이런 가치관의 실현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답을 내리자면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꿈과 가치관은 결국에는
돈을 통해서 돈과 자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이 돈의 양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이제 이러한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가치관을 성립할 때 집중해야 하는 거는 무조건 돈이랑 연결되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갖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제 살고 싶은지를 이제 돈의 정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질문은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인데,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뇌에 관한 연구가 이제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의 어떠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너무 과학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단순히 이제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왜 우리를 알고자 하는 건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뭔가 즉각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왜 우리를 알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우리는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끝나지 않고 이제 왜 우리의 존재성에 질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성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질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어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바로 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저는 어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실 지구도 굉장히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왜 하냐라는 이러한 그런 평가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성의 의미를 확립해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전 우주적인 굉장히 넓은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의 의미를 확립한 그런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이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점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만약에 여기다 조건을 달아요. 이제 그 중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알고 있는 그러한 생명체 혹은 존재가 있냐라는 이러한 조건을 달고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은 이 지구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형태가 드러날 텐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넓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저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우주를 알아가는 우주를 알아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주와도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우리의 주변의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을 할 때도 저는 이제 단순히 이 상호작용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호작용의 의도까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음, 도움이 되고 기반이 되는 이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데, 우리는 이제 과거의 수렵 체질인들보다 행복할까?
그리고 이제 행복이 결국 삶의 목표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수업 때문에 행복할까라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책에서 이제 책의 앞부분에서 인지혁명 부분에서 이제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렵 채집인들은 이게 물론 야생동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위협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식량 다툼도 많이 없고 이번에 이제 계급이라는 것도 농경 사회의 잉여 생산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계급에 의한 차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전염성의 위험도 커지고 이제 자연재해나 아니면 날씨 등으로 이제 굉장히 식량이 큰 의존성을 띠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그리고 일전에 언급했던 이 잉여 생산물로부터 이제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계급에 의한 차별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불행해져 보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수렵 시집인들에서 벗어나서 농경 사회와 그리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이제 우리는 수많은 일과 그 과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에도 이제 지배되고 있고 공간적인 한계에 굉장히 큰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대인 관계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우리는 이제 과거의 술체질인들보다 행복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말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과거의 술체질보다 불행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래 약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약간 되게 현실로부터 초탈해가지고 좀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금 행복하게 조금 약간 좀 어 자유롭고 그다음에 그냥 뭔가 해야 될 거를 딱딱딱 주어진 걸 하지 않고 그냥 무의적으로 좀 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약간 다시 태어나면은 좀 새가 되든지 원숭이가 되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 자연을 좀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아마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캠프를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휴양림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 등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휴양을 즐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유가 이런 과거의 삶에 어떤 이런 심리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동경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부터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약간 섣불리 되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 우리가 수렵 체제민들이 느꼈던 어떤 부담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안이라든지 이게 진짜로 행복한지에 대한 이러한 사료들이나 증거들은 남아있지도 않고 그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에게 그냥 진화적으로 대물림 되어서 우리가 불행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과거의 수렵체질님들보다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섣불리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많겠죠.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야생동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한편 우리는 이제 통제되지 못하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그 뭐 국립공원에 떨어졌을 때 야생동물들을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편의점을 뚫고 들어오는 멧돼지를 무서워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이제 통제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된 자연에서의 그 휴양을 즐기는 거지,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거지, 이제 통제되지 않은 자연에 대해서는 무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수렵채집인들도 약간 이러한 수렵채집인들의 진화적인 심리가 이렇게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수렵채집인들도 이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들도 굉장히 통제되지 않는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음, 이러한 상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인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넘어온다면 나는 과연 과거의 수련들보다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음, 사실 이거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삶을 비교함을 통해서 행복할까라는 것보다 그냥 나는 행복한가? 그렇다면은 나는 행복해. 누구랑 꼭 비교해서라기보다는 나는 행복한 것 같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을 하고 따라서 나는 행복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행복을 정의 내리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과거의 수렵체제민들보다 수렵체제민들과 비교를 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냥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충분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려운 질문들에 답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과정도 결국에는 저의 정체성을 찾아서 약간 나아가는 과정이고 음, 이런 정체성을 찾아서 나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그다음에 사실 그 과제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삶의 결과 끝에 나타날 수 있는 저의 모습에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만약에 솔직히 저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하면은 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행복이 결국 삶의 목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삶의 목표들이 이제 행복에 귀결되는가라는 것에서 어쩌는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제 종의 번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제 인간은 번식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번식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제 쾌락적인 욕구만을 따를 것일 텐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호 간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절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종의 번성을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답을 해보자면은 저는 결국에는 행복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동의 번성이라는 이런 그 진화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가질 수 있는 목적을 저는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행복의 그 행태, 유형에 관해서는, 유형과 형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는 뭐 카이스트 교수가 되는 게 행복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는 그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할 것 같던지, 라든지, 저는 이제 이러한 동해 번식이라는 목표에서 뭐 유형은 다양하지만 동해 번식이라는 목적성에서 벗어나서 가질 수 있는 목적 또는 목표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실 이런 행복은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물론 그 화학 물질의 그 신경 전자 물질이나 호르몬의 그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어떠한 양이 뭐 행복을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결국엔 이러한 정의도 약간 적용적인 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저만의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행복은 삶의 목표가 삶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가 되었고, 음, 뭔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소감을 말해보자면은 사실 혼자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저는 이제 같은 과 이제 이승우 씨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혼자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게 굉장히 일단 힘들고 이게 말을 많이 하고 하려는 게 힘드네요. 힘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단은 혼자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게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하기 전에 어,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깊게 할 수 있는 연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만들기만 했지 답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질문들은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을 때 그냥 만들었던 질문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그 답을 해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지평으로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질문들을 만들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 질문들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답을 남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아까 질문과 답을 남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회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통된 질문들에 답해가면서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의 객관화도 이루어지고 지평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음,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결국에는 인간이 왜 우월한가? 라는 질문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인간은 우월하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통념에 되게 통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 이러한 기반적인 그런 상상적 실제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